반도체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서 더 하면 이번에 반도체 세부 지침들을 보면 네. 굉장히 악소 조항이 많잖아요. 좀 있었죠. 네. 많잖아요. 네. 저는 그중에 두 개가 제일 문제라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이번에 처음.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섰다. 해볼만 하다. 네, 글로벌한 세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큰 나라들 먼저 좀 접근을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큰 나라라고 하면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개를 봐요. 이 세 가지. 3대 축. 예. 네, 3대 축 중에서 오늘은 또 중국을 담당해 주실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광운대 교수이자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희교 교수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 관계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중국과 미국이 소위 근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제가 초대를 한 거예요. 네, 이 책도 쓰셔서 짱깨주의를 탄생을 쓰셨는데 네. 우선 그 전에 좀 궁금했던 게 네.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랑. 네. 왜 싸우는지는 대만 때문에 때문에? 아닌가요? 나는 그 그렇죠? 뉴스 보면서 그런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에 대한 뉴스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IRA를 한다 그러면은 왜 IRA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신재생 에너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국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여기를 또 투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대만 이야기들이 궁금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많은데 풀어주는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마침 또 이제 이렇게 또 초대를 제가 또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들, 말들, 그리고 정책들, 이런 것들이 평시에 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짱깨라는 말에도 반영이 되는데, 한국이 짱깨라는 개념을 예전에도 썼습니다. 굳이 해모의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근한. 어느 순간부터 중국을 그렇게 해모의 뉘앙스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한테 가장 친한 국가, 여야 하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미국보다 더 높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사드 때문이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뭐 그런 요인들을 대는데,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 사드 이후에도 그렇게 혐오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기존에 중국과 같이 공생해오던 체제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트럼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트럼프 때부터. 네. 예. 얼마 안 됐네요. 그런 예. 거 치면. 네. 그런 영향들이 고스란히 와서 지금은 이제 기술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굉장히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 이전에 한국에서 없었던 중국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돼 있어요. 하나는 디커플링 하자는 거예요. 중국과. 중국으로 수출로 먹고 나는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나라부터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사업하면 안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예. 차이나 리스크가 너무 커. 나와야 돼. 이런 논의들, 주장들, 그리고 실제 행동들이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리스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던가 뭐 이런 반도체 산업이라던가 전기차 산업이라던가 2차 전지 산업이라던가 주식 투자랑 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 거는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좀 초청드렸던 거고요. 네. 그럼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이 판을 주도하는 건 어쨌든 미국입니다. 네. 냉전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이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 제조업도 좀 밖으로 빼내서 네. 적은 노동력을 고용을 해서 미국의 생산성도 높이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중국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도 중국을 선택을 하면서 중국을 정치 제도 안에 끌어들이지는 않았어요. 경제만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소위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네. 그래, 이분 체제에서 살아온 겁니다. 옛날 흥묘백묘 같이. 돈은 돈이고, 정치는 정치다. 근데 이제 30년 지나고, 정확히 말하면 오바마 2기, 오바마 두 번째 집권했을 때부터예요. 미국이
점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중국을 끌어들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볼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데 이제 새로운 기술들, 산업들, 4차 산업들 이런 것들이 경쟁력들이 중국이 거의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중국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견제할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합니다. 지금 바이든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미래 산업을 결정지을 기술 기업들만 제재를 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제재 중심으로 가자라는 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그걸 미국이 이미 힘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 뭐 혼자만 안 되잖아요. 뭔가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을 잡아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친구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 이걸 잡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바탕은 단순히 중국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거예요. 왜 반도체 이걸 미국이 물고 늘어질까?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표면적인 목표이고 그 바탕에는 결국은 반도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을 미국이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새우등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피할 수 없게 미국에 좀 따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우선은 뭐 생각이 들거든요. 둘이 싸우든 간에 우선 네.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영향이 가냐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한국의 대부분 분들이 그러는 건데요. 우리를 자꾸 새우라고 표현을 해요. 새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랍스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의 모든 국내에서 10위 안에 들어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외형적 국력이고 실질적인 이제 전략적 지정학적 국력은 얼마나 될까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국가를 전략적으로 굉장히 외부에 놓고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보다 훨씬 더 미국한테 우리 전략적 중요성이 더 있어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하는 대부분의 정책, 뭐 IPEF라든지 쿼드라든지 반도체, IRA 이런 모든 전략의 핵심에 한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걱정인 거예요. 다 엮여 있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힘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나오면 반도체 이야기를 붙여서 더 하면 이번에 반도체 세부 지침들을 보면 네. 굉장히 악소 조항이 많잖아요. 좀 있었죠.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중에 두 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반도체, 삼성 반도체든 SK 반도체든 들어오면은 그 기술 보겠다는 거거든요. 뭐 굉장히 뭐 수사는 이렇게 잘 했지만 어쨌든 뒤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기술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은 분명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기술 달라라는 게 하나고. 네, 그러면서 또 인텔이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쎄한 게 저 기술이 인텔에게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걸 목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하청을 줬던 반도체들을 이제는 미국이 다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만이든 TSMC든 삼성이든 불러들여서 공장 짓게 하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10년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큰 문제는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뭐 결국 보면 중국하고는 더 이상 반도체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유일하게 기술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본, 더 문제는 시장, 그렇죠. 시장이 가장 문제죠. 노동력. 이 세 개 중에서 기존의 이 세계화 시대에는 시장과 자본 이걸 마음대로 구할 수 있었어요. 기술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미국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화 지어버리면은 첫 번째 시장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삼성이 미국의 요구대로 그 불리한 조건을 다 수용을 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 중국 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그걸 어떤 형태로든 약하게는 그냥 대비할 수 있고, 더 나쁘게는, 니네 선택이 그렇단 말이야? 라고 우리 관점에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자본 투자가 50% 이상이 늘었고요. 이번 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럼 반도체 굴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시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든 삼성이 못 팔고 하이닉스 못 판다 한들 다른 데도 못 팔지 않냐? 다 못 팔지 않냐? 이제 그런 관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해서 이제 내수로 계속 판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는 중국이 괜히 고비용을 들여서 칩을 생산하는 것보다 사오는 게 훨씬 쌌잖아요. 훨씬 쌌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고품질 칩을 살 수 없다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10년 동안, 미국이 규정한 그 10년 동안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못할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기초과학, 그리고 데이터국 이런 거 신설을 하면서 기초과학 진흥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이 제재가 계속 10년 동안 계속 되는 걸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하는 플랜을 제시한 거거든요. 원래 무역의 원리라는 게 한쪽이 가장 비교 우위를 가진 곳이 가장 저렴하게 만들면서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도 싸게 쓸 수 있으니까 마진을 남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비교 우위를 또 써먹으니까 서로 뭐 빵은 얘네가 제일 잘 만들어, 자동차는 얘네가 제일 잘 만들어 이러면서 경제적인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WTO 정신이었던 거잖아요. 네, WTO 체제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이전으로 블록화로 가버리면은 생산 비용 상승이 일어나고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드니까 비용은 올라가고 매출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은 다 힘들어지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만큼을 미국 시장에서 더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자연적으로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국은 지금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지금 이 판을 벌리고 있는 건데 삼성 미국 거 안 사고 미국 반도체 안 사고 삼성을 사줄 리가 있나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주요 상품을 미국에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상승한 비용으로 세계 시장에 먹힐 수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의 또 참여민님과 또 연결이 지어져서 계속해서 좀 핵이라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시진핑 3년임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미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소위 세계 공장 굴뚝으로서 제조업으로서 지난 30년 동안 잘 성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대로만 가면 좋아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중국을 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전쟁의 시기에는 강성 정부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시진핑은 굉장히 외부적 환경의 기회를 많이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양회에서 이번에 결정된 정책 흐름들을 쭉 보면 결국은 그 중심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이 중국을 고리 봉쇄시키려고 하는 이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우리 언론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냥 풀파워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중국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거의 안 썼거든요. 예를 들면 히토류도 그 중에 하나고요.
미국 채권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알려지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약품의 90% 정도가 중국에서 원료를 쓰는 예. 그렇고요. 배터리 원료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태양광도 장악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외상을 다른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서구 국가들의 외상을 입힐 만한 무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하나도 안 썼어요. 쓸 거다 했지만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오래 못 갈 거다. 한편으로는 이건 자기네들도 내상이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거다. 그리고 하나는 빨리 끝내자. 빨리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했는데 이번 장의 특징은 이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싸우자. 싸우자까지는 안 나가는데 멀리 보자. 일단 10년 전쟁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구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 새로 2개의 국을 신설했어요. 국무원 산하에. 체제를 정비를 했어요. 예. 그 체제 정비 중에 하나가 금감총국이라고 약자로 말하는 금융감독관리총국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금감위원회 같은 것들이 중국에는 없었어요. 그걸 하나 만든 거예요. 얼핏 보면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금융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개방을 하면서 보시네. 규제를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지껏은 특별히 뭐 따로 그런 부서까지 줘서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지만 이제는 이 시장주의자인 총리로서 계획 개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계획 개방의 적극적의 의미는 뭐냐면 여지껏 중국은 금융 개방을 안 했거든요. 엄밀히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풀겠다는 뜻이고 실제적으로 지분율이 50% 이상인 금융회사들이 중국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공세는 기죽지 않고 맞대응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봉쇄로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더 개방하고, 더 금융까지도 충분히 개방했다, 할 수 있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국이라는 걸 신설을 했거든요. 데이터국? 예. 그 데이터국은 앞으로 AI를 더욱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뭐 데이터는 중국을 따라올 데가 없잖아요. 데이터국을 두면서 AI 발전은 굉장히 지속하겠다라고 그러고 전략 자산 비축 예산 이게 13% 이상 확보를 했어요. 국방비보다 더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석유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가 나빠졌을 때 대비하는 자산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서 10년 전쟁을 대비하는 양해였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섰다. 자신감이 생긴 거 이거 해볼만 하다. 주식 투자로서는 이제 또 한숨이 나오는 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롱으로 봐야 되니까 10년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은 어쨌든 수출이 많이 돼야 좀 많이 벌어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또 전략을 삼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